오늘 토트넘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로메로와 반더벤의 전진 패스 퀄리티 내지는 상대의 압박을 견뎌내고 앞쪽으로 나가는 패스의 퀄리티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토트넘의 첫 실점 장면이죠.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렇게 토트넘을 압박하는 장면에서 로메로는 반더벤에게 공을 툭 찍어줍니다. 사실 로메로가 패스 미스를 한 건 아니지만 이러한 패스가 처리하기 쉬운 공도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반더벤이 후방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킥 처리가 안 되고 이 공은 안으로 올라오고 결국엔 마테타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기본적으로 토트넘 자체가 후방에서 짧은 빌드업을 원하다 보니까 로메로, 반더벤도 롱킥에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지만 일단은 주변 동료를 찾고 패스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역효과를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로메로와 반더벤의 앞쪽으로 나가는 킥 퀄리티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상대의 강한 압박에 크게 당했죠. 두 번째는 비카리오까지 포함한 후방 빌드업이라는 겁니다. 사실 비카리오가 선방 능력은 좋지만 지난 1년간 봐왔을 때 빌드업 능력은 그렇게 좋은 골키퍼가 아니죠. 토트넘은 빌드업 할 때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앞쪽에 두고 로메로와 반더벤 사이에 골키퍼가 위치해 사실상 뒤에는 3명의 센터백으로 빌드업을 하는 건데요. 그 3명의 센터백 가운데에서 공의 방향을 잡아줘야 할 비카리오가 그렇게 발밑이 매끄러운 선수가 아니라는 게 토트넘의 짧은 빌드업엔 치명적으로 작용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한 명씩 맨투맨 붙여놓고 강한 전방 압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비카리오의 짧은 패스가 나갈 수는 있지만 진짜 발밑이 좋은 키퍼들은 이런 상황에서 한 번씩 롱킥을 차주면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비카리오는 그런 건 별로 없었고 바로 앞쪽에 있는 비수마나 로메로 같은 선수들을 공을 주는데 이 패스의 퀄리티가 엄청 좋지는 않았고 비수마가 컨트롤 해놓고 돌아서는데도 시간이 소요됐죠. 또 세 번째 이유는 크리스탈 팰리스는 토트넘이 싫어하는 5백 수비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왜 5백 수비를 싫어하냐? 토트넘은 공격할 때 흔히 말하는 하프 스페이스 경기장 중앙도, 경기장 측면도 아닌 가운데 쪽 공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상대가 백5를 하면 거기에 센터백이 한 명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5백 상대로 고전을 했던 적이 많죠. 그런데 팰리스는 5백 수비를 했고요. 지공 상황에서도 토트넘이 팰리스의 수비를 뚫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또 네 번째 이유는 토트넘이 좋아하는 전방 압박 상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경기들에서 이렇게 전방 압박 과정에서 볼을 탈취해서 높은 위치부터 공격하는 장면이 많았고 그런 루트의 득점도 많았죠. 보통 그런 상황은 상대의 골킥 상황일 때 많이 발생하는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골킥 시에 짧은 빌드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골키퍼가 롱킥을 찾고 토트넘은 전방 압박할 건덕지조차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토트넘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전방 압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그냥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진들이 억지로 짧은 패스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롱킥을 앞으로 때려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네 번째까지의 상황만 봐도 게임의 양상은 토트넘이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고 토트넘이 잘하거나 좋아하는 상황은 거의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이유로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전방 압박에 제대로 대응하지를 못하면서 하프라인 윗공기를 마실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토트넘은 완벽하게 눌려서 플레이했고 그렇게 후반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후반전 경기 양상도 토트넘이 답답한 양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는 실험적인 교체를 가져갑니다. 히샬리송을 투입해서 가운데 미드필더 2명을 두고 극단적인 공격 전술을 사용하죠. 어떻게 보면 포메이션이 4-2-4 느낌으로 되는데 이건 역시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수들 간의 간격이 매우 넓었죠. 수비 라인과 중원 라인과 공격 라인의 간격이 넓으면서 이 투톱 쪽으로 공이 가는 일이 드물었고 특히 가운데 2명의 미드필더가 상대방의 수많은 압박을 견뎌내야지 앞쪽으로 패스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2명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약간 우리나라가 아시안컵 때 클린스만 아래서 보여줬던 전술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결국 토트넘은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패배하는데요.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교체 전술은 시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체는 결과론적일 때가 많기 때문에 이번 교체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극단적인 짧은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발밑이 좋지 않은 비카리오라는 골키퍼를 사용하면서 꼭 짧은 후방 빌드업을
고집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민해봐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롱킥을 받아줄 솔랑키라는 선수가 이제는 있기 때문에 솔랑키를 한번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더벤, 로메로 두 명의 컨디션이 오늘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반더벤은 뒷공간을 커버링하는 수비에는 매우 큰 장점을 보여주지만 공을 뺏고 나서의 2차 동작, 2차 킥 이런 것들은 아쉬울 때가 좀 있고요. 지공에서 상대를 기다리면서 수비할 때도 어느 정도 아쉬움이 존재하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상대가 강하게 압박을 들어올 때 빠져나가는 패스의 퀄리티도 아직은 성장이 필요하죠. 이건 비단 토트넘 경기뿐만 아니라 최근 네덜란드와 독일과의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드러났던 약점입니다. 또 로메로는 반더벤보다는 육각형에 가까운 수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로메로 역시 몸이 좀 무거워 보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로메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었던 퀄리티 좋은 전진 패스가 이번 경기에서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부재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에게 느꼈던 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깨줄 슈퍼스타가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팀이 흔들릴 때 마음을 다잡아서 앞쪽으로 나가게 해줄 선수가 있느냐 였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고 느껴졌고,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도 후반에는 체력이 빠지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뒷공간을 잡아먹는 건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이 가장 잘하죠. 그런 뒷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손흥민의 공백이 또 느껴졌습니다. 또한 매번 얘기하는 세트피스, 오늘 토트넘이 코너킥을 총 8개를 찼는데요. 대부분이 일반적인 방식의 코너킥이었습니다. 요즘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수준도 올라서 일반적인 코너킥으로는 말 그대로 요행을 바라는 수밖에는 없죠. 결국에는 아스날처럼 상황에 따라서 준비된 세트피스가 필요한데, 역시나 토트넘은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여러가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스스로 승점을 가져갈 자격을 잃어버린 경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